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미향 법정에 서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 시민단체죠.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사장 시절에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을 하고 또 기부금과 공금 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예, 지난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윤 의원이 기소된 범죄를 보면 총 6개인데요. 보조금관리법 위반, 그리고 기부금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렇게 6개입니다. 네. 그리고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인 이 정대협의 사회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였던 김 씨도 이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은 우선 윤 의원과 김 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이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제 마치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서 이제 3억 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 그리고 지방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의원은 이 검찰이 주장한 이 혐의에 대해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그리고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에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준사기 혐의로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 따르면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부 금품을 받았다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이제 준사기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준사기는 이 상대방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 할머니가 2017년 11월 여성 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올 1월까지 총 7,920만 원을 기부 또는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길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윤 의원이 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준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검찰의 주장이고 윤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윤 의원은 대단히 이제는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할머니가 이 여성 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의연의 해결을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서도 윤 의원의 개인 계좌 모금 그리고 그 금액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이 검찰은 업무상 횡령 또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을 적용해 이제 기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모금한 돈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윤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이 더 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하며 이번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특히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검찰 수사만으로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킨 주역은 이 위안부 운동의 산 증인인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마치 위안부 문제 해결의 악영향이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윤 의원 스스로 자신을 성역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본질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실히 잘 소명을 해서 그 잘잘못이 옳은 것인지 따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스가 포스트 아베 시대 연하입니다. 일본 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그 14일에 자민당 총재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예, 그 스가의 자민당 총재 당선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예. 그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도 전에 자민당 7개 파벌 중에서 5개 파벌이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선거판 자체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의원 내각제죠. 일본이 의원 내각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가 그대로 일본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니까 사실상 뭐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총재가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내일인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 선출이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99대 일본 총리가 탄생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거의 8년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겁니다. 네. 아베에서 이제 스가로 스가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한일 관계에 어떻게 또 큰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 간 대화 가능성도 뭐 언급은 되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또. 예, 스가가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건 포스트 아베 내지 아베 시즌 2 이걸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스가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관계의 기본이다.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우리 영웅인 안중근 의사를 가리켜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2018년 8월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해라 라고 해서 이제는 이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스가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까지 밝혀서 사실 한일 관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그 한일 관계가 1965년인가요? 수교했던 때가? 예. 1965년 수교 이후에 지금 뭐 최악의 수준인데 어떻게 뭐 해결책은 있을까요? 일단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한일 양국 모두 이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예. 일본은 이 강제징용 또 위안부 문제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제는 실체가 밝혀진 이런 사실에 대해서조차 자국 내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베 정권이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온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차 풀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더는 이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 이를 강력히 좀 해결하고자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된 건데요. 예. 결국 과거사 문제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결부된 그런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한일 양국에서 이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면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스가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살아있다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살아있다 디지털 교도소. 예. 그 성범죄자 또는 성착취범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이 디지털 교도소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살아남았는데 정확히는 전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지 않은 거라고 해요. 예, 좀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문제가 많다라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이트 자체가 폐쇄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번에 방심위원들 역시도 디지털 교도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이 공익적 목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접속 차단 조치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게시물 정보 총 17건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시정 요구된 게시물 정보를 보면은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2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 10건까지 해서 총 17건이 차단 조치, 선별적으로 차단 조치가 된 것입니다. 예. 그 지난 3일에 그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 사이트의 불법성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또 높아지면서 한때 그 사이트가 이제 폐쇄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11일이죠. 그 2대 운영자가 운영 재개를 선언하면서 또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예, 사실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이나 방법에 불법까지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디지털 교도소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할 권한도 없지만 무엇보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 가져야 될 충분한 판단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한정된 정보로 특정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지금의 운영 행태로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이거를 금지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공적 기관인 정부나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방심위 결정에서 내세운 이 가인 규제의 우려는 결국 당장 눈앞에 발생한 이 무고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